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신인균 대표의 외부 일정으로 인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디펜스 브리핑을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군사 관련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가장 중요한 소식은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 해상방공 시스템이죠. 여기에 육상의 패트리엇 시스템이 통합됐다라는 소식과 독일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연간 400대의 최신형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조만간 개소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독일 수주가 유력했던 인도 해군의 P-75I 잠수함 도입 사업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인도 현지 업체 라센앤토브로가 스페인 나반티아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스페인 S80 플러스 모델의 현지화 버전을 제안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업 규모는 크지만 독이 든 성배라는 이 사업, 독일에 이어 스페인도 말려든 것 같습니다. 네, 인도가 P-75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척, 총 18척의 디젤 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인데요. 1차 사업 6척은 프랑스 스콜펜급이 가져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2차 사업인데 규모가 7조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하고 방산 염전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해서 모디 총리의 국정 기조에 따라서 인도 현지화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즉, 부품을 인도 현지에서 만들어서 완제품을 인도에서 만들고 그것을 인도군에 납품하는 것이 인도군 무기 도입 사업의 어떤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품질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디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 때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인도의 열악한 인프라, 인적 자원의 질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인도의 이런 인적 수준은 굉장히 열악한 수준인데 이런 상황에서 현지에서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은 이 잠수함의 품질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인도는 자국에서 만든 이 무기체계의 품질 문제를 원래 개발했던 국가, 그러니까 한국, 독일, 프랑스 이런 해외 국가 원청 기업에게 품질 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인도 현지에 진출하는 것을 좀 꺼리고 있는 편인데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DSME 3000 잠수함을 인도에 제안을 했다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은 다 떨어지고 독일 HDW 한 개 업체만 남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라센앤트로브, 우리나라에서는 K9 자주포를 생산했던 기업으로 좀 유명하죠. 이 기업이 스페인 기업과 손을 잡고 현지화 모델을 만든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대서양 진출 기지를 제공하며 급속히 친중화되고 있는 적도기니가 중국과 전투함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054 계열 호위함과 056 계열 초계함 도입이 유력한데 이번에도 차관 형식으로 공급될 모양입니다. 네, 적도기니 대서양 쪽에 있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상 무역 그리고 어업 거점입니다. 이곳에 중국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와서 현재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중국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주치인도 중국인이고요. 중국이 이 적도기니에 굉장히 많은 공을 쏟고 있는 것은 이곳이 대서양의 전진기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21년부터 이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 가장 불리한 것은 전진기지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라는 대중국 전진기지, 특히 베이징에서 100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한국이라는 전진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하지만 중국은 워싱턴 DC를 직접적으로 기습 타격할 만한 전진기지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서부 해안의 국가들 그리고 쿠바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번 전투함 지원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후방기지를 적도기니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차관 형식으로 전투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튀르키예의 A다급 초계함으로 내정됐다던 말레이시아 해군 차세대 초계함 사업인 LMS, 배치2, TLDM 프로그램 분위기가 급반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튀르키예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이탈리아 핀칸티에리가 이 사업 참여를 선언하고 나서
튀르키예 업체가 사실상 배제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1차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고 2차 사업으로 3척, 우리 돈으로 5,6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3척을 도입하는 사업인데 2천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금액이죠. 이 금액 가지고서 2,000톤급 초반의 초계함을 도입을 하겠다. 이 사업이 이제 말레이시아 LMS 사업입니다. 원래는 튀르키예의 에이다급,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2척을 구매했고 초도함이 진수해서 화제가 됐던 그 스텔스 초계함인데, 이 초계함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이 됐고 말레이시아 해군 참모총장도 지난해 튀르키예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튀르키예가 이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나왔는데, 우리 현대중공업 그리고 핀칸티에리 이 2개 업체 모두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어마어마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이 LMS 사업 수주에 입찰 참여 의지를 밝히고 나서면서 튀르키예가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사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도 유명한 메이커 브랜드의 고성능 전투함을 저렴한 가격에 사는 것을 선호하지, 튀르키예 같이 후발 국가의 전투함을 사는 것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업, 우리 현대중공업과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2개 업체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가 시네이터 차륜형 장갑차를 현재까지 550여 대 우크라이나에 공급했으며 올해 중 1000대 달성을 목표로 대량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8톤의 장갑 사륜 구동차인 시네이터는 원래 경찰용으로 설계됐지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승차감, 안정적인 성능으로 호평받으며 우크라이나군의 지휘 차량으로 대량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 총참모장이죠. 발레리 잘루지니 장군도 이 시네이터 장갑차를 타고 전선에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네이터 장갑차, 캐나다가 찔끔찔끔 지원하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아예 대량으로 풀어버려서 미국의 맥스프로 M랩 장갑차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 차륜형 장갑차 중에 한 종류가 됐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사륜 구동차,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형 전술 차량, 그리고 바로 이전 세대 레토나가 있었는데 소형 전술 차량도 장갑 버전이 있고 비장갑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군용 차량은 모두가 방탄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으로부터 노획한 토스-1A 열압력탄 발사기를 이용해 자포리자 전선에서 러시아군 참호에 대량의 열압력탄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가을 여러 대의 발사 차량과 대량의 탄약이 리만 고속기동전 당시에 노획됐었는데요. 해당 물량이 자포리자 전선으로 간 모양입니다. 이 토스-1A, 사탄의 목각 인형이라고 하죠. 브라티노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다련장 로켓과는 다르게 사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사거리가 짧은 대신에 이 내부에 열압력탄, 그러니까 포탄이 명중하고 나면 그 일대에 에어로졸 형태의 기화성 물질을 확산시킨 다음에 불을 땡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벙커라든가 참호에는 다 구멍이 있겠죠. 공기 구멍이 됐든 총항구가 됐든 이런 구멍 속으로 에어로졸이 계속 스며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발화가 되니까 이 폭발 원점은 순간적인 진공 상태가 됩니다. 지하시설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사람은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참호전이나 벙커 소탕전에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인데 아쉽게도 우크라이나군에는 이 열압력탄 발사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획한 것을 귀중하게 사용을 하면서 이 자포리자 전선의 참호 소탕전에 투입을 한 것 같은데 자기들이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자기들이 당하는 러시아군의 심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메인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이 재밌는 걸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해상 방공 시스템인 이지스 시스템에 육상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어트 팩3를 통합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단순히 군함에 미사일을 하나 추가하는 정도의 의미에서 끝나지 않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 해군이 육군의 핵심 방공 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과 해군의 이지스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이지스 시스템의 사격 통제 계통과 마크 41 수직 발사기를 가지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미군이 그리는 큰 그림의 윤곽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 해군과 로키드 마틴이 이지스 레이더와 전투체계에 패트리어트 팩3 MSE 미사일을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고 로키드 마틴이 현지 시각 7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로키드 마틴 미슬 앤 파이어 컨트롤 네이벌 시스템 부사장인 톰 코페마는 이번에 성공적인 테스트는 팩3 MSE 미사일을 이지스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면서
팩3 MSE와 이지스 시스템의 통합은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함대 방공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팩3 MSE와 이지스 전투체계 그리고 마크 41 수직 발사 시스템은 모두 로키드 마틴의 제품군인데요. 기존에는 팩3 MSE의 데이터 링크 주파수와 이지스 시스템 데이터 링크 주파수가 서로 달라서 상호 호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MSE 미사일의 데이터 링크 시스템 일부를 수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이번 시스템 통합 작업 성공에 따라서 이제 이지스 시스템에서 팩3 MSE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이에 앞서 마크 41 발사기와 팩3 MSE 미사일을 통합하는 작업도 마쳤는데요. 발사기 한 셀에 미사일 한 발을 탑재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이지스함의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능력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통합 작업은 마찬가지로 이지스 전투체계와 마크 41 수직 발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육군의 Strategic Mid-Range Fire SMRF 체계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양한 유형의 센서와 슈터를 통합해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멀티롤 플랫폼을 구축하는 미군의 큰 그림이 하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신인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을 통해서 미국의 TWS, 티폰 웨펀 시스템이라는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장비는 그냥 TWS, 별도의 무기체계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은 이번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미 해군의 이지스 시스템의 전투체계의 소프트웨어 일부 그리고 마크 41 발사기를 가져와서 육상용 트레일러에 얹은 그런 모델입니다. 사실 이 컨테이너에다가 마크 41 발사기를 내장해서 이것을 가지고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삼는 작업은 미 해군이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미 해군이 지금 무인화, 유령함대 계획이라고 해서 무인 선박들을 여러 가지 만들고 거기에 이 컨테이너 발사기를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을 해왔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개발되고 있었던 것을 육상화한 겁니다. 로키드 마틴이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소요 제기에서 전력화까지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미 해군이 먼저 만들어 놓고 있었고 그 전에 이지스 시스템, 마크 41 모두 로키드 마틴 제품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 패트리어트 MSE 같은 경우에도 로키드 마틴 제품이죠. 그래서 이 패트리어트 MSE 미사일과 이지스 시스템의 스파이 1D 레이더, 이 레이더의 전파가 서로 호환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사일의 송수신 장치, 소프트웨어만 약간 바꾸면 되는 건데 사실 이 MSE 미사일을 마크 41 발사기에 통합하는 작업은 작년에 진행이 됐었죠. 근데 이제 마크 41에서 발사할 수 있다라고 해도 사격 통제가 되지 않으면 발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지스 시스템에다가 MSE 미사일을 통합을 한 건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이지스 구축함의 MSE 미사일, 이번에 이제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전에서 킨잘 같은 극초음속 무기를 매우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죠. 이것을 이지스함에 탑재를 하게 되면은 사거리는 비록 짧긴 하지만은 이지스 시스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MSE 미사일이 SM-6 미사일보다 조금 더 쌉니다.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지만은 SM-6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극초음속 미사일 운용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미 해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고요. 미 육군 입장에서도 결국 마크 41 발사기를 더 많이 운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제품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장비의 유연성이 늘어나겠죠. 자, 여기서 보신 이 도표는 미 회계감사원에서 괌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뤄놓은 도표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레이더스 앤 센서스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레이더와 센서가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이지스 시스템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각종 레이더가 등장을 하고요. 커맨드 앤 컨트롤 시스템, 여기에 이지스 괌 시스템이라고 해서 해군의 이지스 시스템이 레이더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고, C2BMC, 우리가 사드 얘기하면서 많이 들어봤던 지휘통제 시스템이죠. 이거하고도 연계를 하고, IBCS, 미육군의 종합 방공체계인데 이 방공체계 지휘 네트워크에도 이 시스템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레이더와 센서, 지휘통제 체계가 이렇게 존재를 하면 이 지휘통제 체계에다가 슈터, 그러니까 실제로 요격을 담당할 미사일은 무엇을 쓸 것이냐, 이 런처 부분에 나와 있는데
여기 M903 런처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미 런처스, 이것이 TWS, 즉 아까 말씀드렸던 SMRF, 티폰 웨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록히드 마틴의 마크 41 브로셔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기도 하고 SM2라든가 아스록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스트라이크 모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부스터가 장착되어 있는 훨씬 더 큰 미사일을 운용을 할 수가 있죠. LRASM, 토마호크, SM3, SM6 이런 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패트리어트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발사기들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기반 무기입니다. 자체적으로 포대에 어떤 레이더라든가 표적 획득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로지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외부에서 전송해준 표적 정보를 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미 육군의 TWS, 이제 올해 말 그리고 내년부터 4개 포대가 순차적으로 전력화가 되는데 이 발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 SM3, SM6, 토마호크, LRASM, 여기에 패트리어트까지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7월 12일자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요. 저는 2주에 한 번씩 한국일보에 기고를 하고 있는데 이 TWS, SMRF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면신문이나 온라인 한국일보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주한미군에도 배치가 될 것 같은데 사드 사태보다 훨씬 더 큰 충격파가 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이 우크라이나에 엄청나게 큰 군수공장을 짓는다 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연간 400대의 신형 전차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캐퍼시티를 갖출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 회사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기부를 했던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기갑 차량 공장을 3개월 내에 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장갑차 수리에서 시작해 신형 전차를 현지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회사의 희망대로 KF-51 전차가 여기서 생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독일 최대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향후 12주 이내에 우크라이나 현지에 기갑 차량 공장을 열 것이며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자립을 돕는 일이라고 아르민 파퍼거 라인메탈 최고 경영자가 미국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파퍼거 CEO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 유럽이나 미국이 앞으로 10년, 20년간 그들을 지원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라인메탈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첨단 전차와 장갑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그들을 교육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연간 약 400대의 전차 생산이 가능한 공장 건설을 위해 2억 유로를 투자할 것이며 전차 생산이 확정되기 전 그곳에서는 훅스 차륜형 장갑차를 생산하고 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인메탈이 우크라이나에 설립하는 공장은 우크라이나 국영방산업체 우크로보론프롬과 협력해 운용할 예정인데요. 라인메탈은 궁극적으로 이 공장에서 자사의 신형 전차인 KF-51 판터, 신형 보병 전투장갑차 KF-41 링스를 생산해 우크라이나군에 대량 납품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은 자신들이 소유권 일부를 가진 이 공장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방공 시스템도 설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측은 이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우크라이나 전후 재무장 사업에서 라인메탈이 다른 기업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전차와 장갑차를 팔기 위해 독일 정부를 설득해 전차와 장갑차를 제공하고 자사 보유분 중고 전차를 제공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과연 우크라이나가 이 공장에서 판터 전차를 생산해서 조달하는 날이 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게 3개월 후 우크라이나, 아마도 리비우 지역이 가장 유력한데 이 지역에서 열게 될 라인메탈 공장에서 첫 번째로 만들게 될 아웃풋입니다. 훅스 정찰장갑차라고 하죠. 이미 독일군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노후화된 모델인데 아마도 이 장갑차 일부를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우크라이나군에 납품을 하고 만약에 전장에서 파손된 차량이 있으면 그것을 수리하는 차원에서 업무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훅스 장갑차 하나를 만들겠다고 2억 유로를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라인메탈은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의 KF-51 판터라는 수출용 전차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전차인데 원래 독일과 프랑스가 MGCS라고 해서 차세대 전차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프랑스 넥스터 그리고 독일의 라인메탈,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 이 업체들이 서로 꼬이면서 밥그릇 싸움을 하는 바람에 현재 이 사업이 굉장히 난관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최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서
이 MGCS를 한번 잘 해보자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미 독일은 프랑스의 뒤통수를 칠 준비를 다 끝내놨습니다. MGCS는 2030년대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2030년대부터 대량으로 배치되기 시작할 레오파르트 2A8, 얼마 전에 노르웨이에 제한됐던 그 전차도 이 사양으로 교체가 됐죠. 이것을 대량으로 유럽 국가들에 판촉을 하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성능이 강화된 KF-51 판터라는 모델도 수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터라는 것은 라인메탈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고 기존의 레오파르트 2 전차의 포탑이라든가 차체를 재설계해서 만든 그런 물건인데요. MGCS가 추구하는 각종 성능과 사양 거의 완벽하게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차세대 전차를 노리고 개발했다라는 평가도 많은데 라인메탈이 이 KF-51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서 전선에서 실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이 KF-51 구매를 권유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아직 이에 대한 확답을 주진 않고 있죠. 라인메탈이 우크라이나에 팔려고 하는 것이 이 KF-51과 KF-41, 링스라고 해서 호주에서 우리 AS-21과 붙었던 그 장갑차죠. 이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는 보병 전투 장갑차는 이 링스가 아니라 BAE 시스템즈에서 만든 CV90, 지금 최근에 일부 모델이 바흐무트 전선에서 등장을 했는데 그것의 개량형을 체코, 슬로바키아와 공동 구매하기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갑차는 체코, 슬로바키아, 스웨덴 이 국가들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이제 전차만 남았는데 과연 우크라이나가 이 전차를 구매를 해서 연간 400대 규모로 판터 전차를 찍어내서 기갑 전력을 현대화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판터 전차 구매 결정이 전쟁 중에 시작이 된다면은 연간 400대, 한 달 평균으로 해서 30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 30대 정도의 전차가 일설에 나오게 되면 전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 전차에는 당장 관심이 없고 무엇보다 이 전차는 아직까지는 나토 표준으로 지정되지 않은 130mm 활강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수지원 체계에서 굉장히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이 전차를 구매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인메탈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들였던 공이 상당하고 우크라이나도 라인메탈에 빚을 진 게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이 공장의 역할이 부여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